결혼식 당일 그 여자는 무표정하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버린 엄마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를 낳은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저를 키운 사람은 가짜 엄마도 진짜 엄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동네 사람들이 강여사라 부르던 이마에 점 하나 있는 고집센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제 이름 강이솔도 그 노인이 만들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그 노인이 죽고 난 뒤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제 출생신고는 허위, 보호자도 불명, 유산은커녕 집 한 채 소유권도 없다는 통보만 날아들었죠. 그 집, 가짜 엄마가 자기 집이라며 팔아치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저는 그날부터 실제로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사회 바닥을 전전하던 어느 날 직장 상사였던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제 하루를 물었고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꿈을 꿨습니다. 이젠 진짜 가족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그 결혼식 날 제 옆에 앉은 혼주 자격의 여자는 예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였습니다. 너한테 엄마 노릇 한 번은 하고 싶었어라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하녀처럼 부렸고 남편은 가짜 아빠보다 더 무관심한 인간이었으며 딸은 점점 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엄마, 나 오늘 물만 마셨어. 그 순간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한 여자의 피해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겠습니까? 이솔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고시원 침대 위, 허리 한쪽이 뜨거웠다. 어젯밤엔 찬물로 씻고 그대로 잠들었다. 전기장판을 껐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할 정신조차 없었다. 씻을 틈도 없이 나와 발을 디딘 곳은 서울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사람들 틈에 껴서 출근 버스를 탔다. 그녀는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이었다. 계약직이었지만 일단 월급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한 중소기업의 회계부. 엑셀에 묻어나는 먼지, 눌려붙은 커피 얼룩, 전산 팀장의 폭언은 무시하라는 인수인계서. 거기서 이솔은 한 사람을 만났다. 정태석. 6살 연상, 말수가 적고 일처리가 빠른 과장이었다. 그는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다. 이름도 이상했고 전과 이력도 없다는 게 이상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보다 고개를 먼저 숙이는 모습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 그 남자는 비워진 사람을 보았고 이솔은 그 남자에게서 따뜻함의 그림자 같은 걸 느꼈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요. 오늘은 삼각김밥 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울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몇 개월을 함께 보내고 나서야 조금씩 가까워졌다. 야근이 많아질수록 둘만 남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식 자리에서 태석은 늘 그녀 옆자리를 내주었다. 저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어요. 딱히 꿈도 없고 여기가 처음 안정된 데라서요. 그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 뒤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나온 길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솔은 놀라서 멈춰 섰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그리고 태석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우리 연애해요. 나 지금 당신 많이 좋아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한다는 감각. 처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는 느낌. 이솔은 그렇게 살아있는 듯한 삶을 처음 맛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딱 2년 만에 무너졌다. 태석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기꺼이 수락했다.
결혼이란 말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데려간 첫날, 시어머니 최옥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내 손가락에 반지 끼워줬다고 이제 가족이라고 착각 마라. 넌 그냥 우리 집 일 도울 여자일 뿐이야. 그날 저녁 이솔의 밥그릇엔 반도 안 되는 밥이 퍼졌다. 그리고 옥녀는 말했다. 배부를 팔자는 아니잖아. 살 좀 빼는 게 나을 거야. 보기 싫으니까. 이솔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솔은 이 집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거실 소파, 시어머니 자리, 주방 입구 쪽 좁은 의자, 이솔 자리, 식탁 옆엔 태석 자리라고 적힌 쿠션까지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부엌과 안방뿐이었다. 그마저도 이불 하나 깔려 있지 않았고 결혼 선물로 산 화장품은 허세 부린다며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며느리가 무슨 화장을 해? 나가서 딴 놈 꼬시려고 그러나 그딴 건 필요 없어.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한날은 밥을 다 차리고 먼저 앉은 이솔의 손등 위로 옥년의 국그릇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릇이 식지 않아 뜨거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어머님 저 먼저 먹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어머니가 그러신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하자. 괜히 나까지 힘들어지잖아. 그날 이후 태석의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다. 시모는 아침마다 이솔을 깨워 자신의 목욕물을 준비하게 시켰다. 등을 밀라는 말 대신 수건을 던졌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솔이 만든 반찬에는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여보, 내 반찬이 입에 안 맞아? 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먹고 싶으면 시켜 먹을게. 됐지? 그날 밤 이솔은 혼자 방에서 울다가 문득 휴대폰을 열어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결혼했는데 아무도 절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밥도 못 먹고 웃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이런 게 정상인가요? 답변은 짧은 한마디였다. 정상 아니에요. 탈출하세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지금 이솔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 탈출하려면 갈 데가 있어야 했다. 친정 없다. 엄마 13년째 연락 두절. 아버지 죽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 그리고 한 줄 남은 답글이 이솔의 손을 멈추게 했다. 딸한테 내 삶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그날 밤 이솔은 처음으로 2줄짜리 유서를 썼다. 하진아, 엄마는 미안해. 더는 못 참겠어. 하지만 그 유서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과 함께 울음 속에 던져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진이 하나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걸.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태석이 실직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회사가 그를 쫓아낸 것이다. 이솔은 당연히 남편이 재취업할 거라 믿었다. 이력서를 써주고 이직 공고도 프린트해서 넘겼다. 하지만 태석은 점점 변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하고 있었다. 소주병, 담배꽁초, 딸의 그림책이 섞여 있는 작은 방. 그곳이 태석의 사무실이 되었다. 여보, 오늘도 이력서 안 넣었어? 이제 곧 타진이 소풍인데 돈이. 닥쳐. 돈 타령 좀 그만해. 누가 좋아서 백수 된 줄 알아? 너랑 사니까 내 팔자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리고 태석의 손에 들린 소주병이 벽으로 날아갔다. 그 파편에 이솔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하진이 울면서 작은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무서워. 아빠 왜 그래? 이솔은 딸을 끌어안고 베란다로 피신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불 속에 숨어 울던 아이였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그 자리를 자기 딸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솔은 딸을 꼭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태석은 말이 줄었고 시어머니 옥녀는 이솔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솔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딸 하진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밥은 한 톨도 먹지 않은 채였다. 하진아, 오늘 밥 안 먹었어? 왜?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물만 마셨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솔은 아이를 안아 침대로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고 남편은 게임에 집중한 채였다. 엄마, 오늘 하진이 밥 안 줬어요? 내가 언제 밥까지 챙겼냐? 네가 밥 벌어 먹으러 나간다고 한 일이잖아. 왜 또 지랄이야?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나라가 망해? 그 말에 이솔은 식탁을 쾅 내리쳤다.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 딸이 하루 종일 굶고 있었어. 당신은 그 앞에서 라면을 처먹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년이 미쳤구나. 시애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여자가 밖에서 일하더니 버릇이 없어졌네. 그 순간 하진이 또 눈을 떴다. 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이솔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딸의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고 지갑을 챙겼다. 그걸 본 옥녀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이솔을 붙잡았다. 어딜 나가? 그 가방 놔. 내가 집 나가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하지만 이솔은 이미 결심이 섰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당신 아들이 직접 밥 차려 먹어야 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이솔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계단을 내려와 길가에서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13년 동안 연락 없던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솔이니? 이솔아, 맞지? 엄마야, 엄마야. 이솔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갈 데 없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이었다. 2층짜리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싼 새 집. 13년 전에 엄마가 살던 빌라와는 완전히 달랐다. 문 앞에서 주저하던 이솔에게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나왔다. 이복모.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이솔을 한참 바라보다가 딸 하진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다. 얘가 내 딸이구나. 너 어릴 때 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솔은 순간 주춤했다. 하지만 하진이 배고프다며 배를 움켜쥐는 걸 보고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겼고 세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복모는 급히 밥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달걀말이, 장조림과 김치찌개. 하진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고 이솔은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까지 오기 싫었어요. 엄마가 새 남자랑 산다는 거 듣고 더 싫었어요. 그래,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이솔은 엄마의 집에서 처음으로 하진과 함께 편히 누웠다. 그녀가 눈을 감으려던 그때 엄마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솔아, 너 혹시 강분이 여사한테서 받은 유산이나 뭐 남은 거 있니? 그 질문은 이솔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이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고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좀 남은 게 있으면 너도 살림해야 하니까.
이솔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이솔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무너진 결혼, 굶주린 딸, 그리고 돌아온 엄마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나와 하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다음 날 이솔은 이혼을 결심했다. 엄마, 저 정태석하고 이혼할 거예요. 하진이도 데려올 거고요. 이번엔 절대 안 져요. 이솔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태석은 처음엔 웃기지 말라며 콧방귀를 뀌더니 소장 접수 확인서를 내밀자 눈빛이 바뀌었다. 이혼, 내가 감히 내가 너를 밖에서 주워왔냐? 주워온 게 아니고 버릴 거면 빨리 버리지 그랬어요. 이제 내가 먼저 나갈게요. 그 말에 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솔은 더 이상 겁내지 않았다. 딸 하진의 양육권도 함께 청구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편, 딸을 굶긴 시어머니. 증거는 충분했다.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아동방임 및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혼은 물론 친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태석은 재판 내내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옥녀는 한복 차림에 연신 눈물만 훔쳤다. 하지만 이솔의 제출 자료에는 딸이 쓴 그림 일기, 의사소견서, 그리고 밥 안 줬다는 CCTV 캡처까지 포함돼 있었다. 결국 법원은 이솔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을 인용하며 자녀 정하진의 친권 및 양육권은 모강이솔에게 귀속함. 그 순간 이솔은 처음으로 무언가에서 승리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건 바로 재산 분할 문제였다. 집 한 채, 그것이 유일한 유산이었다. 남편과 시모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이솔은 숨겨뒀던 녹음 파일을 꺼냈다. 우리 집은 걔 거 아냐. 걔 이름으로 된 게 뭐 있어. 지랄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걔한테 줄 생각 없거든. 법원은 이 말을 재산 은닉 시도로 해석했고 결국 집 매각 명령이 떨어졌다. 그 과정에서 태석은 명의 도용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고 옥녀는 아들 명의로 허위 진술한 게 밝혀지며 벌금형을 받았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돈의 80%를 이솔이 가져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받은 만큼 돌려줄게요. 그동안 나한테 준 밥반 공기만큼. 그 말을 들은 옥녀는 법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태석은 담배를 물고 법원을 떠났다. 그날 이후 이솔은 연락처를 바꿨다. 다시는 그 둘이 딸 하진의 삶에 끼어들 수 없도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소송 이후 이솔은 엄마의 집을 나와 하진과 단둘이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좁지만 깨끗한 투룸, 낡았지만 햇살 잘 드는 집이었다. 아침마다 하진은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이솔은 진짜 엄마처럼 딸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내가 만들기 한 거 보여줄 거야. 그래, 하진아, 내가 자랑스러운 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야. 그런 평화가 2달쯤 이어졌을까. 어느 날 이솔 앞으로 정태석 명의의 통지서가 날아왔다. 미지급 채무 청구. 이솔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알고 보니 태석은 이솔 명의로 보험사에 가족 의료비 명목의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빌려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이건 사문서 위조 및 명예 도용입니다. 진작 고발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번엔 진짜 끝을 봐야죠. 그녀는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으로 정태석을 고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석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3건의 개인회생 실패 이력, 사기성 다단계 투자 참여,
심지어 본인 친모인 옥년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생활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기록이 있었다. 이솔은 이 자료들을 모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해당 내용은 사회고발 기사로 보도되었다. 서울 5구에서 발생한 가정 내 복지금 부정수급 사건입니다. 가족 명의로 반복된 사문서 위조 정황이 밝혀지며 경찰은 정태석 씨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태석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됐으며 주거지마저 압류당했다. 옥년은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며 이른바 시모 괴담의 실제 모델로 퍼지게 되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복수였을까? 그날 밤 이솔은 혼자 거울을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울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명 이복모. 이솔아, 엄마 좀 와줄래? 내가 지금 좀 아파. 이솔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복모는 수액을 맞고 있었다. 의사는 초기 위암이라 했고 수술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솔은 마지못해 엄마의 곁에 앉았다. 이솔아, 나 지금 말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강 여사 있잖니? 내 어릴 적 키워준 그 사람 사실은 내 친할머니야. 이솔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너 태어나자마자 내 아빠가 떠났어. 그 집안이 반대했거든.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고 그래서 친할머니가 대신 데려간 거야. 모든 게 한순간에 이어졌다. 그 노인이 남긴 집 한 채, 이름도 호적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딱 밥 한 공기만큼 받았던 유산. 그건 진짜 가족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데요?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안해. 나도 내 인생에 쫓겨서 도망만 다녔어. 미안해, 이솔아. 그날 밤 이솔은 병실 창문을 열었다. 서울 밤 공기가 숨을 트이게 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진실이 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죠? 딸 하진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이솔은 딸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결심했다. 내 딸만큼은 절대 이 고리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솔은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자였다. 그녀는 전직을 결심했다. 이젠 누군가를 도우며 살기로.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몇 개월 뒤 이솔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정서 지원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상담실 한쪽 벽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 하진이 그린 작은 그림 하나도 붙어 있었다. 밥 먹는 엄마 웃는 하진.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나를 꼭 안아줘요. 이 그림 때문에라도 나는 절대 예전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솔에게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정태석. 편지는 짧았다. 이솔아, 나 이제야 알겠더라. 그 집에서 넌 감옥살이 했던 거고 난 그 감옥의 간수였다는 걸. 다 늦었겠지만 미안하단 말은 전하고 싶었어.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 하나가 첨부돼 있었다. 거기엔 하진 이름으로 1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돈으로 뭔가가 정리될 수 있는 건 엄마가 말했지. 딱 한 번뿐이라고. 이솔은 편지를 구기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조용히 딸의 방을 열었다. 하진은 숙제를 하다 잠들어 있었고 이솔은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쥐었다. 하진아, 엄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굶기지 않을게. 너한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 말은 하진에게 한 약속이자 이솔 자신에게 남긴 유서 같은 다짐이었다. 그녀는 바쁜 공기로 버텨낸 삶에서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쪽을 택했다. 그날 이후로 이솔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하진이 웃는 얼굴만을 보고 걸어갔다. 시간은 흘렀고 하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운동장에 작은 리본을 단 책가방이 햇살 아래서 반짝였다. 입학식 날 이솔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울고 말았다. 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엄마, 나 그렇게 예뻐? 그럼 예쁘지. 엄마가 평생 지켜줄 공주니까. 그날 저녁 이솔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거기엔 13년 전 헤어진 진짜 아빠의 흔적이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강분희 여사가 생전에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이솔아, 넌 누구보다 귀한 아이란다. 너를 지키지 못한 게 할머니의 가장 큰 죄였단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글귀를 따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편지를 하진의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게 되겠지. 엄마의 엄마가 그 아이의 또 다른 뿌리였다는 걸. 그날 밤 이솔은 오래전 자신이 했던 꿈을 떠올렸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 따라 바쁜 공기를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식사를 매일 같이 나누는 삶. 그 꿈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진아,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봄의 끝자락 이솔은 작은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하진은 오늘부터 방과 후 아동센터에 다니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곳은 이솔이 근무하는 센터였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곳이었다. 하진은 버스에 오르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래, 다 사겨. 그리고 꼭 기억해. 하진이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버스가 떠나고 먼지 바람 속에서 이솔은 잠시 혼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엔 강 여사의 낡은 열쇠고리가 있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꺼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잘 계시죠? 저 이제는 괜찮아요. 그 순간 한 아이가 센터 앞으로 달려왔다. 단발머리에 볼에 잔뜩 상처가 난 아이.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이솔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밥 준다던데요. 이솔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응, 여기선 밥 먹고 묵고 울어도 돼. 괜찮아. 그냥 너 있어도 돼. 그날 이후 이솔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